사치의 여왕으로 알려진 영부인 이멜다. 남편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 끝에 필리핀에서 쫓겨났을 때 그녀의 집에는 3,000켤레의 구두가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멜다는 자신의 사치를 이렇게 변명했죠. 가난한 지역을 찾아갈 때에는 더 잘 차려입고 예쁘게 꾸며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캄캄한 밤에도 반짝이는 별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에요. Why will I do that? I had nothing against him except that he talked too much anyway. 이멜다 마르코스의 본명은 이멜다 트리니다드 로무알데스입니다. 로무알데스는 필리핀의 유명한 정치 가문을 상징하는 성으로 젊은 시절 이멜다는 공식적으로 부유한 정치 가문의 딸이라 소개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이미지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멜다 마르코스는 변호사 아버지 빈센트 오레스테스 로무알데스의 딸이긴 했지만 첫 번째 아내의 소생이 아니라 재혼한 두 번째 아내 마리아의 소생이었죠. 이멜다의 처지는 첫 번째 아내의 자식들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의 자식들은 큰 집에서 아빠와 같이 생활한 반면 두 번째 아내의 자식들은 차고에서 지냈어야 했다고 하죠. 게다가 이멜다의 어머니는 그녀가 9살 때 폐렴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멜다는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 지내는 것처럼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죠. 이멜다의 아버지 빈센트는 부유한 정치 가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사업적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 사무실은 점차 고객이 줄어들었고 더 이상 11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어렵자 아버지 빈센트는 몇몇 자식들을 부유한 친척들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멜다는 부유한 로무알데스 삼촌집에서 지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도 눈칫밥 신세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하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고 가정부와 침실을 나눴어야 했죠. 영부인 시절 이멜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차고에서 산 적 있지 않냐고 의심하면 공산주의자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의 적이다 라며 비난하기 일쑤였죠.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과거 사진 중 부유해 보이는 사진은 파란 앨범에 넣고 조금이라도 가난해 보이는 사진은 빨간 앨범에 따로 분류해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파란 앨범 속 사진들만 공개하기 위해서였죠.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이멜다는 다행히 공부는 꾸준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번 학비 낼 돈이 없어 허덕였지만 이멜다가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주장해 클로반 디바인 워드대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죠. 학교를 졸업한 이멜다는 이후 중앙은행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회의원인 사촌 다니엘을 만나러 의회 식당에 들르게 되죠. 이때 이멜다는 자신의 인생을 180도 뒤바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식당에서 마주친 것이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이멜다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는 불쑥 이멜다의 옆으로 다가가더니 그녀와 자신의 키를 비교해 보았죠. 당시 이멜다는 하이힐이 아닌 단화를 신고 있어 페르디난드와 키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페르디난드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결혼하자고 청혼했다고 하죠. 당연히 이멜다는 페르디난드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해 별다른 대답은 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된다는 의미로 어깨를 들썩거렸죠. 하지만 페르디난드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날 그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멜다와 결혼할 것이라 알렸죠. 사실 이건 페르디난드에게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아내를 찾고 싶어 37살이 될 때까지 그 누구와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죠. 왜 결혼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느 날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페르디난드는 이멜다를 만나기 전까지 괜찮은 신부감이 있는지 계속 찾았지만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멜다를 만났는데 한눈에 보자마자 그녀가 자신의 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청혼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멜다의 입장에서 페르디난드는 그다지 매력적인 신랑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페르디난드는 이멜다와 키가 비슷할 정도로 풍채도 작고 이멜다보다 나이도 12살이나 많았죠. 페르디난드는 이멜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를 찾아가 매일 다이아몬드 한 개씩을 바쳤습니다. 이멜다의 현실적인 결핍을 정확히 꿰뚫어본 행동이었죠. 둘은 결국 만난 지 11일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둘의 사랑 이야기는 매우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페르디난드에게는 이미 이멜다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와 가족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여자의 이름은 카르멘 오르테가로 이멜다와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이멜다처럼 미인대회 출신이었던 그녀는 페르디난드가 상원 의원이 되기도 전에 그와 자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페르디난드의 어머니 또한 카르멘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1953년 8월 둘은 약혼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9개월 뒤 페르디난드는 이멜다와 결혼식을 올린 것이죠.
이멜다와 결혼 후에도 페르디난드는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와 자기 자식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특별히 산림국장이었던 안토니오 케아도에게 부탁해 카르멘과 자식들을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이멜다는 카르멘이 미웠지만 별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내 눈에 그리고 내 친구들 눈에 절대 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뿐이었죠. 이멜다는 페르디난드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임신이 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포르투갈 파티마의 성모를 직접 찾아가 하루빨리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다행히 이멜다는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 1년 만에 장녀 이미를 낳고 이유 봉봉, 아이린까지 총 1남 2녀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멜다의 바람과 달리 그녀의 인생은 더욱 불행하게 흘러갔죠. 사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정치를 처음 뛰어든 순간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멜다에게도 영부인다운 품위를 갖추라고 종용했죠. 이멜다에게 집은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남편이 정치인들을 불러 전략을 짜는 공간이었고, 이멜다는 남편의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매일 60인분의 아침, 250인분의 점심, 30인분의 저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 혼자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 그녀의 일은 16명의 도우미들을 감독하는 일이었죠. 종종 이멜다는 친구를 부르고 싶을 때면 남편을 피해 자신의 방에 숨어 조용히 놀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멜다는 평범한 시민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정치인 아내의 삶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자주 편두통을 앓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을 느꼈죠. 그나마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보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플 때면 남편에게 받은 보석들을 침대 위에 자랑하듯 펼쳐놓고 몇 시간이고 쳐다보곤 했죠. 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넘어 신체적 고통으로 이어지자 결국 이멜다는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자기 암시를 연습해보라고 조언해 주었죠. 자기 암시란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해, 나는 할 수 있어 라며 주문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이어가던 어느 날 이멜다는 스스로에게 되뇌던 말이 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나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야.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젊음, 아름다움, 안락함, 친구들이 있지. 이후 그녀는 두 번 다시 평범한 이멜다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원의 아내, 나아가 영부인의 아내가 될 자신만이 남아있었죠. 이때 이후 이멜다는 적극적으로 남편의 선거 활동을 돕기 시작합니다. 항상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남편의 곁에 섰고 선거 유세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영부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처음에는 남편의 부탁으로 도와주는 것 뿐이었지만 점차 그녀 스스로도 진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남편 마르코스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중도 좌파를 지향하는 자유당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에서는 대선 후보로 초선인 마르코스보다 현 대통령인 마카파갈의 재선이 가능성이 높다 판단해 결국 마카파갈을 후보로 밀어주었죠. 마르코스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자유당의 라이벌인 국민당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국민당은 우파로 자유당과 이념적으로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으나 그에게는 당의 이념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더 중요했죠. 마르코스는 당선을 위해 항일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일부 필리핀 여성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드높았다고 합니다. 마르코스는 바로 이 점을 노리며 자신이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일본인을 죽였다고 홍보했죠. 하지만 이런 항일 운동가의 이미지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오히려 반일 운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죠. 어쨌든 마르코스는 선동과 이미지 조작 덕분에 1965년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 51.9%로 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아내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다며 이멜다에게 공을 돌렸죠. 실제로 이멜다의 미모는 페르디난드의 정치 생활 내내 도움이 되었는데요. 원래 국민당에는 3명의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가장 지지자가 많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외에도 엠마누엘 팔레즈, 페르난도 로페즈가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었죠. 마르코스는 당내 갈등을 줄이고 더 많은 표를 포섭하기 위해 팔레즈에게 자기와 함께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대통령, 부통령직 각각 따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팔레즈에게 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제안한 것이죠. 하지만 팔레즈는 단호히 거절했고 마르코스는 대신 페르난도 로페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호텔 복도에 서서 장장 12시간 동안 로페즈를 설득했죠. 하지만 로페즈도 부통령은 싫다며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곁에서 이야기를 듣던 이멜다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우리 남편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간곡한 이멜다의 부탁에 결국 로페즈는 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그 또한 48.5%의 득표율로 부통령에 당선되죠.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이멜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날 부통령 후보로 나간 로페즈 가문에 프레지 로페즈가 이멜다의 집에 찾아왔는데 이멜다가 거울 앞에서 뚫어지게
스스로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여왕은 어떻게 손을 흔들지? 벌써 영부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책은 쌀, 도로, 학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쌀이 부족해 매년 해외에서 쌀을 수입해와야 했고 이 때문에 돈이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도로가 부족했고 학교에 대한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량된 쌀 품종을 도입했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도로와 학교를 건설했죠. 하지만 그의 정책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 가장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건 바로 이멜다가 주도한 프로젝트였죠. 당시 마르코스는 자신은 필리핀을 강하게 하고 아내 이멜다는 필리핀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며 아내에게 건설 부문을 맡겼습니다. 이멜다는 필리핀 문화센터 개발 이사회장을 맡으며 축구장 약 88개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에 국제 컨벤션 센터, 극장, 코코넛 궁전 등을 계획하였죠. 하지만 전문적인 도시계획과 건설 지식이 전무한 이멜다가 문화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문화센터 내 극장 건설 현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죠. 당시 이멜다는 마닐라 국제영화제를 개최해 프랑스의 칸처럼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장이 완성되기도 전에 국제영화제 일정을 무리하게 잡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당시 인부들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약 4,000명이 투입되어 3교대로 24시간 동안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장 로비를 짓는 데에만 6주 정도 걸리는데 이 극장의 로비는 1,000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어 72시간 만에 지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졸속공사로 인해 결국 새벽 3시 극장 3층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많은 인부들은 시멘트에 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처음에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알려지면 논란이 있을까봐 일부러 언론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조대원들도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사건이 있고 약 9시간 후에야 제대로 된 구조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죠. 결국 168명의 인부들이 공사 현장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빠른 공사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곧바로 공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해서 미처 꺼내지 못한 시신들 위로 시멘트가 덧발라졌다고 하죠. 하지만 참혹하게 지어진 건물은 막상 재정적으로 적자를 겪자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이멜다는 극장을 살리기 위해 성인 영화도 방영하도록 하였지만 결국 빚을 갚지 못하고 극장은 파산하게 되죠. 이멜다의 횡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멜다는 비틀즈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1966년 7월 4일 비틀즈는 필리핀을 방문해 공연을 열었는데 이멜다는 비틀즈를 대통령 궁으로도 초청했습니다. 친구의 자식들을 불러 소규모 공연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미 전세계 슈퍼스타였던 비틀즈는 쉬고 싶다며 단번에 영부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비틀즈가 자신의 요청을 수락할 줄 알았던 이멜다는 대통령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비틀즈의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들었죠. 원래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은 비틀즈도 늦나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비틀즈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종업원들은 예약된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죠. 이에 분노한 이멜다의 아들 봉봉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틀즈를 한 대 치고 머리를 싹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이날 저녁 이멜다는 TV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비틀즈를 비난했습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에요. 필리핀 언론 측에서는 이를 콧대 높은 탑스타의 거절이라며 마치 비틀즈가 필리핀을 무시한 것처럼 묘사하는 기사를 실었죠. 이후 비틀즈를 환대하던 대중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호텔 종업원들은 그들에게 쌀쌀맞게 굴었고 심지어 출국을 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날에는 아무도 차를 태워주려고 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하죠. 비틀즈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의 출국날 공항에는 깡패들이 나타났고 분노한 대중들은 비틀즈에게 침을 뱉으며 그들을 구타하려 했다고 합니다. 겨우 비행기에 올라탄 비틀즈는 두 번 다시 필리핀에 방문하지 않았죠. 이 사건에 대해 이멜다는 저는 비틀즈를 매우 좋아해요 라며 초대에 응하지 않아 실망하긴 했지만 원한을 품은 건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틀즈가 공항에서 잘못 대우 받은 것에 대해 공항 관리자를 혼냈다고도 덧붙였죠. 이런저런 사건에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대통령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린 것과는 별개로 당장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죠. 마르코스 대통령은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지만 그는 100% 당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왜 마르코스 대통령은 선거를 위해 큰 돈을 풀었던 것일까요? 당시 필리핀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을 위해서 나라가 굴러간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는 부정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인데 가난한 시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투표권을 5에서 10페소를 주고 팔아버린 것이죠. 당시 이를 분석한
분석한 CIA는 평균적으로 표의 3분의 1 정도가 구매된 표라고 추측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또한 1969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약 2억 달러 정도를 풀어 부정선거에 참여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당연히 부정선거를 위한 돈은 국고에서 나온 돈으로 고스란히 나라의 빚으로 쌓이게 되죠. 이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페르난도 로페즈는 1969년 재선에도 성공합니다. 득표차는 더욱 벌어져 마르코스 대통령은 62.2%, 로페즈 부통령은 62.8%를 기록했죠. 문제는 당선 이후 터져나왔는데요.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장기 빚을 갚기 위해 수출과 외환으로 인한 수익을 써버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큰 빚에 허덕이던 마르코스 대통령은 결국 IMF에게 도움을 구해 부채 갚는 시기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였죠. IMF는 당장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추가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필리핀 통화의 페소의 가치를 낮추고 앞으로 자금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라고 규제했습니다. 결국 필리핀 정부는 긴축재정을 시행하고 신용 규제를 강화하며 많은 수의 직원들을 잘라야 했죠. 당연히 많은 반대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해외 자금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난했죠. 게다가 마르코스 대통령의 상대당인 자유당 측은 그의 부패를 지적했는데요. 자유당의 사무총장 베니그노 아키노 2세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공적인 자금을 가로채 자신 편의 의원들에게 뿌렸다고 주장하였죠. 한편 국민당도 마르코스 대통령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선에 성공하면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당원들을 챙기기 마련이나 마르코스 대통령은 당원들이 아닌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고위직에 앉혔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아내 이멜다를 국민당 대표 선거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의원들은 실망감을 표하며 당을 떠났고 그와 함께 부통령이었던 페르난도 로페즈 또한 그를 떠나 탈당하였죠. 한편 이 시기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생활 스캔들도 터지게 됩니다. 상대는 도비 빔즈라는 미국의 여배우로 한나라의 대통령과 미국 여배우와의 분류는 너무 충격적이라 당시 전세계적 토픽으로 다뤄집니다. 한국의 신문 한 면도 이 기사가 장식되기도 했죠. 불의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도비 빔즈가 일부러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며 사적인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비 빔즈는 기자회견을 열어 녹음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었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알죠. 하지만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절 흥분시켜요. 말해주세요. 널 사랑해. 그리고 너랑 하고 싶어. 녹음기에는 둘의 부끄러운 대화뿐만 아니라 신음소리, 침대가 움직이는 소리, 마르코스가 도비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소리 등 둘의 연인관계를 입증할 만한 다양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스캔들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큰 반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륜이 어느 정도 용인되어서인지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쏟아진 비난은 왜 들켰냐, 녹음 테이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했냐 정도였죠. 물론 일부 마르코스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의 사생활 논란도 계속해서 지적하긴 했습니다. 반 마르코스 대통령 단체는 이 테이프를 구해 필리핀 대학교 교내 라디오에 그의 신음소리를 틀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계엄령에는 총 6개의 규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1호, 대통령은 정부 전체를 지휘할 것이며 필리핀군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등의 6가지 규정인데요. 마르코스가 갑작스러운 계엄을 지시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당시 그는 필리핀 정부를 폭력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집단들이 많다며 그 정도가 심각해 실질적인 전쟁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죠. 여기서 필리핀 정부를 장악하려는 주체는 바로 공산주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필리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신인민군, 일명 MPA가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었죠.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계엄령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이 더욱 커졌다는 것인데요. 계엄령 직전 350명에 불과했던 MPA는 1980년대 후반 약 2만 명으로 늘어났죠. 한편 마르코스의 계엄령은 단순히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무고한 사람들까지 정부의 고문을 받게 되죠. 실제로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인물 약 400명의 목록을 만들고 이들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목록에는 부통령이었던 페르난도 로페즈도 포함되어 있었죠. 다행히 당시 페르난도 로페즈는 해외에 있어 수감을 피하게 됩니다. BBC에서는 당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중 마텔라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지만 군인들에게
끌려가 3개월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알몸인 채로 얼음에 묶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공산주의자인 것을 인정하라며 성기를 포함해 몸 전체를 구타당하기도 했다고 하죠. 실제로 사람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대의를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였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안보보좌관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미 임기를 마쳐 헌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하고 싶어하는 야망이 큰 사람이라고 분석했죠. 계엄의 원인과 이유가 모호했기에 전 세계적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르코스는 처음에 아무도 고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986년 세계교회협의회는 이를 전면으로 반박하며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절망, 모욕의 정도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죠. 실제로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엄 시기에 약 3,200명이 사망했고 34,000명이 고문당했으며 약 7만 명이 체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비난이 거세지자 마르코스는 계엄령을 거두고 1986년 선거를 치렀습니다. 의외로 내부 비난과 달리 마르코스는 1986년 필리핀 대선에서도 승리합니다. 53.62%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죠. 예상과는 다른 결과에 필리핀 사람들은 부정투표라며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팝송에서 기다림을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을 내걸었고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마르코스에 대한 반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 시위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부에서는 무기를 장착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처음에 마르코스는 강경하게 대응했으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 시위에 참여하자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그가 참모총장에게 내린 마지막 지시사항을 함께 들어보시게요. And we cannot keep on withdrawing. They asked us to withdraw yesterday. No, We withdraw a little. my order is to We disperse the cannot withdraw all crowd the time, Mr. President. We without shooting them. No, hold on.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후 마르코스는 예정된 대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란이 거세지면 언제든 나라를 뜰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취임식 다음날 마르코스 대통령 가족은 서둘러 재산 일부를 빼돌려 미 공군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도망갔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마르코스 독재 정권이 끝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했죠. 이후 필리핀은 대선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의 라이벌이었던 호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으로 즉위합니다. 마르코스가 거주하던 공간은 시민들에 의해 공개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르코스와 이멜다의 거주 공간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필리핀은 매우 가난하고 부채가 가득한 나라였는데 막상 이멜다의 옷장에는 수많은 드레스들과 보석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침실은 마리 앙투아네트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옷장에는 약 3,000켤레가 넘는 비싼 신발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 기괴한 장면에 이멜다는 3,000켤레 신발의 영부인이라는 오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실제로 이멜다는 남편 페르디난드와 결혼한 덕분에 평생 남부럽지 않은 돈을 만지게 되었다고 종종 지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는 돈이 자루로 들어온다. 돈을 세는 것만으로도 지친다 등 친척들에게 자랑을 곁들였다고 하죠. 일부에서는 마르코스 개인 재산으로 필리핀 전체 부채를 다 갚을 정도라고 비꼴 정도였지만 이멜다는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죠. How much money do the Marcoses have? This I know now. We don't have money. We heard there were 10 to 15 Swiss bank accounts. I wish it was true. 이멜다는 자신의 옷장과 신발 컬렉션에서 발견된 것들은 단순히 자신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시중을 들던 사람들의 것까지 함께 발견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 인터뷰어가 전시된 신발의 사이즈가 255mm로 동일했다고 질문하자 이멜다는 자신의 발 사이즈는 240mm라며 정치적 반대파에서 자신이 사치스러워 보이도록 일부러 조작한 것 같다고 변명했죠. 하와이로 도피하고 얼마 뒤 마르코스 가문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폐렴으로 미국에서 사망하면서 이멜다 혼자 법적 공방에 시달리게 됩니다. 1995년 마르코스 가문에게 고문과 처형을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 10,000명이 집단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하게 됩니다. 또 스위스 정부에서도 마르코스 가문이 숨긴 자산 6억 8,400만 달러를 반환하였죠. 이렇게 독재 정권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필리핀에서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르코스와 이멜다의 아들 봉봉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죠. 어떻게 독재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22년 봉봉 마르코스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필리핀의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가 한국과 필리핀의 GDP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살펴보면 마르코스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두 나라의 GDP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후 두 나라의 경제 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져 현재는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수치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빈곤한 삶이 나아지지 않은 데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경제적 향수로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마르코스의 통치 시기가 개발의 황금기였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주도 아래 문화센터, 전문병원,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세워진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마르코스 대통령의 성과는 대부분 무리할 정도로 해외 자본을 끌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결국 사용되지 않았고 해외 부채는 증가하여 1965년 8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증가하게 되었죠. 또 봉봉 마르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르코스의 계엄을 겪지 못한 젊은 사람들 위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봉봉도 자기 부모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절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혀 침해받은 적이 없고 만약 있다면 욕심을 부려서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마르코스 가문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정치 컨설팅 회사에 가족 리브랜딩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르코스가 통치한 시기를 번영한 시대로 묘사하며 부패와 빈곤은 최대한 숨기려고 하고 있죠. 그의 전략은 꽤 성공적이었는데 실제로 필리핀의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마르코스 가문이 부를 빼돌린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리핀 국민을 위해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르코스 가문이 권력을 회복하면 그 재산이 국민들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 믿고 있다고 하죠. 봉봉은 대선에 출마하며 제 조상이 아닌 제 행동으로 판단해주세요 라 부탁했습니다. 이제 봉봉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 2년 남짓 지났는데 정말로 그가 아버지와 달라진 정치를 선보일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부부 독재, 저자 프리미티보 미자레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